안녕하세요. 저는 보덕 비즈밸리로의 2025년 3월 처음으로 개원하게 된 서울호신경과 대표원장 윤호상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수면이랑 뇌전증을 전공을 했고요. 수면 환자, 그리고 불면 환자, 그리고 그 불면을 일으키는 많은 불편함과 통증들이 굉장히 환자분들이 불편하다는 거를 알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환자분들의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병원을 차리게 되었고요. 이런 전반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옵션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병원의 미션이라고 한다면 삶의 균형과 리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병원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병원의 비전은 일생의 동반자로서 언제나 고객 곁에 있는 병원으로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차별점으로서 명쾌한 신경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언제 신경과 가는지가 좀 불명확하거든요. 신경과는 장점이자 단점인 게 거의 모든 증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경과가 언제 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경과 자체에 가능한 내가 이상해서 왜 아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명쾌함으로 끝나지 않고, 원래는 신경과의 단점이 신경외과를 가라, 아니면 내과를 가라, 아니면 뭐 다른 혈액종양과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드리게 됐었던 게 단점이었는데, 물론 정말로 전문 진료과가 필요한 거는 확실하게 진단해서 여기를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애매한 거, 병원에서도 도저히 검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는 병원에서 진단 과정에 아무리 봐도 정상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같은 거를 이제 치료 옵션을 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신경 주사 치료라던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나는 효과가 없어요 라는 분들이 오시면은 그런 치료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영양제가 이거가 여러분한테 맞습니다 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한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불면 같은 경우도 불면 원인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하나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또 불면이 그냥 수면제만 탁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수면제를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최대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수액 치료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치료 옵션에 대해서 수액이 그냥 몸 안 좋을 때 맞는 것이 아니라 뭐 자율신경 검사와 불면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특화된 맞는 수액 치료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프로그램화해서 만든 게 있으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면장애가 참 어려운 게 너무 다양한 환자가 옵니다. 진단명은 그냥 불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면의 원인 자체를 파고들면은 기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그냥 뭔가 목이나 다리, 허리가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그냥 그냥 수면 예민도가 굉장히 낮았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복합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수면다운 검사를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면 수면다운 검사는 아예 밤에 병원에서 한 번 자고 일어나는 과정까지를 다 뇌파와 동영상까지 녹화해서 이게 깊게 자는지 혹시 깨는 이유가 다른 원인이 있는지 같은 거를 동영상을 풀로 녹화해서 보거든요. 그거를 보는 것까지가 이제 수면다운 검사의 목적이 되고, 요거를 볼 수 있는 의사로서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너무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일단은 뭔가 몸이 불편해서 수면 예민도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서 진료를 하죠. 뭐 일례로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수면 전문가분은 아니었지만은 와이프가 너무 자주 깨고 예민하게 잠을 못 잔다고 하길래 아예 하루 날을 잡아서 그분이 그냥 같이 밤을 새면서 와이프가 어떨 때 깨고 어떨 때 이갈이를 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보고 기마개를 해준다든지 커튼을 쳐준다든지 해가지고 교정해봤다라는 인터넷의 경험 사례 같은 게 한 번 인터넷에 본 적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다운 검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시죠. 자세, 그리고 침구류가 불편한 거, 목이 아프다, 매트리스가 불편해서 팔이 저리다, 이런 것들이 뭐 팔다리 움찔거림이 심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또 표현이 되고, 이갈이가 있으면은 이거 분명 이갈이가 있는 상태에서 얕게 자서 뭔가 깬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원인이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건 여러 가지 환자 정보가 섞이는 사례가 될 겁니다. 수면다운 검사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아무래도 코골이죠. 코골이 환자분들은 스스로 코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사를 오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본인들은 너무 잘 잔다고 합니다. 수면동 검사는 언제나 가족이 데려옵니다. 가족분들이 이제 본인이 힘들어서 코골이가 심해가지고 그 주위 분들이 못 자요.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이 불면에 걸려서 옵니다. 그 불면의 원인을 보면은 알고 보니까 가족분이 코골이가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가족분이 와서 그 불면을 치료하는 과정 자체가 그 가족의 코골이를 치료해서 코골이 소음을 낮춰줘야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가족이 오는 경우를 좀 많이 봤고요. 또는 이제 수면장애 환자 꿈 많이 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꿈 많이 꾸는 게 그냥 자다가 움찔거림인지 아니면 실제로 꿈을 기억하는 게 렘수면 행동장애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게 되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나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뭔가 몸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만성적으로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의 상태 자체를 좀 교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불안하다, 두근거린다, 누워서 뭔가 이상하게 예민하게 잠이 안 온다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돼 있다든지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다든지 이런 내과적인 진료 같은 것도 한꺼번에 해서 그런 내과적인 것을 교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당뇨 환자는 오히려 당이 높다도 있지만 당이 빨리 떨어져서 저혈당이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깬다라는 상황이 알고 보니까 당뇨라서 저혈당뇨는 상황이었다라는 경우는 심지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피검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교정해준다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요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근육,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라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심부 근육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점점 그런 수면 환경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근육이 그 신경이 주행하는 경로를 보호하게 되는데 그 보호하는 근육 자체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누워있는 것 자체로 여러 가지 신경이 눌려가지고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침대를 계속 바꿔보고 매트리스 좋은 거를 사보려고 하고 뭐 눕는 자세를 바꿔보려고 하고 계속 뒤척이게 되고 그러다가 이갈이가 되고 또는 자주 깨고 얕게 자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침구류, 자기한테 맞는 침구류를 쓰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수면제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필요할 땐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끊고 갈 것인가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저는 진료를 할 겁니다. 수면장애 환자분들이 온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제가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혼자 옳다는 말을 밀고 나가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어느 정도 제가 맞다고 추천드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가를 같이 약제를 조절하고 그거를 같이 확인하고 이 과정이 좀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말씀드리는 게 수면 패턴이 한번 깨진 게 불면이죠. 그 불면 환자분들이 한번 제대로 불면이 걸리면 수면 패턴이 아무리 정상화가 됐고 수면제를 제대로 쓰고 라고 한다고 해도 거의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수면 위생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면 패턴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이 작업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거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신생아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수면 패턴을 교정하는데 거의 10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100일 축제를 합니다. 100일 파티를 할 때 엄마 아빠들이 제일 고생해서 벗어났다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게 돼요. 그때가 통잠 잘 때, 그리고 통잠 잘 때가 100일쯤입니다. 회복력이 좋은 애기들도 3개월, 100일 정도가 걸리는데 어른들은 회복력이 아무래도 애기보다 좋지는 않아요. 회복력에 기대서 스스로에 대한 패턴 회복을 저도 같이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힘들 것이다 라는 거를 저도 말씀드리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 힘들다는 거를 각오하고 같이 이 과정을 헤쳐나가시는 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수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물론 스프링 베드 이런 것들도 저는 비싼 것들이 꽤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딱딱한 침대를 좀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맨바닥에 누워서 자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마스베드 선택하게 된 건 일단 첫 번째는 몸무게에 따라 가지고 침대의 눌림 정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싼 브랜드일수록 그 침대 자체는 딱딱함 그리고 딱 앉아봤을 때 탄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자보다 보면은 내 몸에 좀 척추 정렬이 좀 더 맞는 어느 정도는 소프트함이 좀 가미가 된 근데 너무 소프트하지는 않은 그런 약간 압력 구배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베드가 좀 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았고요. 사실은 메모리 폼에 대해서 저는 원래는 부정적이었어요. 이런 메모리 폼을 너무 푹 꺼져요. 그래서 오히려 허리가 비틀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더 아프다라는 말이 많았고
실제로 저도 느껴봤던 바였는데, 특히 마스베드 같은 경우는 그런 층 부분이 지어져서 압력 변화를 좀 더 척추 자체를 정렬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메모리폼의 단점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서 겨울에는 딱딱하고 여름엔 너무 흐물흐물해지고 그게 문제인데, 마스베드에서는 온도 민감성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원이 편하게 쉬고 가는 걸 원하거든요. 편히 쉴 때 좀 더 편한 침대를 저는 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좀 더 약간 가격이 들더라도 비싼 매트리스를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아직 그런 기준 같은 게 잡혀져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개별 환자마다 몸무게가 다르고 척추 정렬 상태가 다르고 근육 상태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 있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너무 딱딱한 거는 저는 원하진 않고요. 또 너무 부드러운 것도 원하진 않는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면위생교육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수면위생교육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침실은 서늘하고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2번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조용히 보내기. 여기서 항상 문제되는 게 핸드폰 보고 TV 보고 컴퓨터 하고 같은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가 1시간 이전에는 그런 모든 전자기기를 끄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뇌를 심심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똑같은 이유로 1시간 동안 스마트폰 포함해서 전자기기 사용을 삼가하기,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기, 이거를 주말에도 유지하기, 낮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피곤하더라도 햇빛을 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눕기, 똑같은 시간에 깨기. 잠드는 것 자체는 내가 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1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 끄고 침대에 눕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그리고 몸에 맞는 베개, 침구류, 몸에 맞는 매트리스, 몸에 맞는 이불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베개에 닿는 목표 모양의 C자 형태의 곡선을 유지하는 것, 아니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부드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일단 잡아야 알기 때문에 모든 매트리스를 사용해보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많이 고민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 2시간 정도는 과식하지 않기. 식사를 하고 한 3, 4시간 정도 소화 시간이 걸립니다. 식사하고 바로 누우면 잠은 빨리 들 수 있어도 이게 몸이 불편해서 자주 깨고 아무래도 얕게 자게 됩니다. 운동은 하루 중에 매일매일 루틴한 운동이 좋으니까 뭔가 몇 가지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걷기라도, 아니면 뭐 계단이라도 매일매일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가 제일 좋은 거고요. 특히 여기에서 강조드리는 거는 자기 3, 4시간 전 이내에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현대인이 조금 쉽지 않은 거는 퇴근하고 한 8시, 9시에 와가지고 9시에 운동하고 갑자기 11시에 잡니다. 몸이 피곤해서 잠은 들 수 있어도 몸이 힘들어요. 그럼 계속 뒤척이게 되고 또 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자기 적어도 3시간 이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똑같은 이유로 자기 전에 음주, 수면제랑 사실은 거의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음주는 아무래도 피해주는 게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좋다. 그리고 매일 외출하기. 여기에서 외출에 포함되는 거는 햇빛을 보라는 말이고요. 아까 말했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에 이어져서 똑같은 시간에 햇빛을 받은 이후부터 10시간 내지 12시간 또는 14시간 이후까지 멜라토닌이 저장됐다가 뿜어집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저장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햇빛을 노출하는 시간은 똑같이 가져가시고요. 아까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조용히 보내기에 이어서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몸을 담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이완하는 연습을 하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수면위생교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것들이 제가 수면당금사 이후면증 환자분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항목들입니다.